거울을 보며 이게 나인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사회가 강요하는 역할, 과거의 짐, 억압된 욕망. 이 모든 것이 모여 당신을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칼 융에 따르면 당신 안에는 여전히 당신을 부르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잊혀지고 억압되었지만 결코 별표 본질적인 자아 별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오랫동안 금지된 것으로 여겨졌던 칼 융의 기법을 통해 당신의 영혼의 진정한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집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직업, 동아리,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의 고요함 속에서 또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볼 때 우리는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익숙한 목소리를 마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현대인의 진정한 위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실을 전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한 세기 전에 이러한 영적 단절을 예견한 현자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단순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을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사회의 소음, 문화적 패턴,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에 존재하는 진정한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늙어갑니다. 이 영상의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잊고 있던 이 자아를 당신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형성은 당신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름을 선택하지 않고 가족을 선택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신념과 생각조차 선택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제시된 삶의 모델이 있고 당신은 그 모델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순종하면 똑똑한 아이가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아가 됩니다. 영혼은 꿈속에서 말하고 갑작스러운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며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고일 때 무언가를 상기시켜줍니다. 영혼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억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억압된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압력을 가합니다. 칼 융이 평생 동안 주장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영혼이 다시 자신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자신을 잊었을까요? 어렸을 때 창의적이어서 이상하다고 여겨졌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침묵당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울 때 강해지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쌓여 결국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페르소나가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되는 대신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역할을 하다 보니 역할을 포기했을 때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나와 너무 오랫동안 접촉하지 않아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금지된 것으로 여겨졌던 칼 융의 저작들은 잊혀진 자아와 다시 연결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의 기법 중 일부는 당시 정신의학계에서 너무 신비적이거나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특히 개인의 변화에 관심 있는 치료사와 영적 연구자들에게 칼 융의 이러한 접근법은 그만큼이나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이 기법들은 당신의 부분들을 하나로 모으고 분열된 자아를 다시 통합하도록 초대합니다. 하지만 영혼을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여정은 빛뿐만 아니라 그림자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재능과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억눌렸던 분노, 두려움, 욕망까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 여정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둠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때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칼 융의 유명한 말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바라보는 자는 꿈을 꾸고 내면을 바라보는 자는 깨어난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별표 당신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깨어났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속삭였던 순간들이 바로 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얼굴, 가족이 인정하고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얼굴 말입니다. 우리는 이 가면을 조용히 쓰는 법을 배웁니다. 어렸을 때 울면 웃어 라고 말합니다. 화가 나면 얌전히 있어 라고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침묵은 미덕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 뒤에는 순수한 예의가 아니라 점진적인 삭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의 가장 두드러진 개념 중 하나입니다.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가면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고대 연극 배우들이 관객에게 그들의 표정을 보여주기 위해 썼던 과장된 가면에서 유래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배우입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살아남기 위해 역할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역할들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적응의 수단일 뿐입니다. 페르소나는 외부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얼굴입니다. 하지만 이 얼굴이 우리 내면의 자아를 대체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내면과 외면 모두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순은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아무도 자발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집단에 속하고 배제되지 않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사회가 인정하는 행동을 배웁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특정한 패턴에 따라 행동하고 특정한 정상 안에서 살기 위해 이렇게 페르소나의 벽돌은 하나씩 쌓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페르소나는 단순한 가면을 벗어나 우리의 존재 전체가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이 가면 뒤에서 침묵하고 심지어 잊혀집니다. 칼 융은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페르소나는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다시 말해, 페르소나는 통제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가면을 쓴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면이 당신을 입는다면 바로 그곳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균열은 중년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 그리고 우울증과 함께 흔히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수년간 수많은 역할을 해오면서 그 역할 속에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페르소나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프로필조차도 페르소나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칼 융의 금지된 기법 중 하나인 페르소나 분류가 등장합니다. 이 기법은 치료 과정이나 심층적인 개인 작업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개인이 자신의 가면을 알아차리고 분류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의 첫 단계는 자신이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억압된 모든 감정은 그림자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림자 속으로 던져진 모든 것은 무의식 속에서 자라납니다. 결국 파괴적인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페르소나 작업은 당신을 그림자 속으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먼저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가면을 벗는다는 것은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결점을 직시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이며 사랑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 이 모든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진정한 자아는 가면 뒤에서만 숨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는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페르소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외부 세계의 기대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의 가장 깊은 목표였습니다.
별표 사람이 내면에서 일관되고 정직하며 조화로운 사람이 되는 것 별표입니다. 다시 말해 내면과 외면 모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짜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진정한 욕구를 무시하고 자신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보물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자아가 가면 뒤에 더 깊이 숨겨질수록 더 진정한 자유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 안에 지닌 모든 것은 당신을 통제하기 전까지는 무의식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칼 융의 이 명언은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두운 현실 중 하나를 짚어냅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우리 모두 내면에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어두운 영역입니다. 사회가 비난하고 가족이 억압하고 문화가 무시하는 모든 충동, 감정, 욕망은 그곳에 축적됩니다. 그것들은 무의식의 침묵 속에 잠들어 언젠가 폭발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단순한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억압하는 모든 것에는 수치심이나 두려움뿐만 아니라 잠재력도 포함됩니다. 이는 칼 융의 가장 오해받는 측면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심리적 정화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확장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당신이 억압하는 것 뒤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은 의식이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모든 측면입니다. 이는 단지 부정적인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당신은 너무 창의적이어서 부적합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또는 너무 예민해서 약하다고 불렸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림자 속으로 밀려납니다. 칼 융의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억압된 측면들은 성격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합니다. 그림자는 대개 투사를 통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 어떤 행동에 과잉 반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우리 그림자의 일부가 우리에게 반사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융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불쾌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서 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림자에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이는 융의 작업에서 가장 민감하고 깊지만 동시에 금지된 영역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악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선하게 자라도록 길러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자신의 좋은 면뿐만 아니라 나쁜 면까지 인식하는 사람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험하다고 여겨집니다. 도덕적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억압된 감정을 표면으로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칼 융이 사용한 방법 중 하나는 능동적 시각화라는 기법입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회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전쟁. 이것들은 개인이 억압한 어둠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사회가 억압한 어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작업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문화적 변혁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다소 위협적으로 여겨져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사람은 더 이상 쉽게 통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 도달한 사람은 외부의 조종에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맞서기 이후에 오는 것은 가벼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칼 융이 그림자에 대해 한 가장 인상적인 말은 이렇습니다. 깨달음은 상상의 세계의 빛의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성취된다. 다시 말해, 진정한 변화는 어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치유합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금지된 영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빛은 어둠을 마주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빛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도망쳐온 것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어줄 잃어버린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림자는 당신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분노, 질투, 억압된 욕망?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당신은 결코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여정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립이 충돌하고 정체성이 충돌하고 가면이 벗겨지는 내면의 장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우리는 칼 융의 가장 두드러진 개념 중 하나인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만납니다. 여성 안에 사는 남성, 남성 안에 사는 여성. 다시 말해, 영혼의 여성성과 남성성 반영으로 우리 내면의 억압된 상반된 측면을 나타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여성 또는 남성이 되는데 특정한 패턴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성은 온화하고 직관적이며 감정적이고 모성적이며 남성은 강하고 논리적이며 외향적이고 통제력이 강합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형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내면의 상반된 측면과의 접촉을 잃게 됩니다. 여성은 자신 안에 있는 남성적 힘을 억누르고 남성은 자신의 여성적 측면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개성화, 다시 말해 완전하고 온전해지는 것은 이러한 상반된 양극의 내적 통합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다음과 같은 외침입니다. 별표 별표 자신 안의 반쪽을 알아가라. 별표 별표 아니마는 남성 무의식의 여성적 측면입니다. 여성 내면의 남성적 에너지인 아니무스처럼 아니마는 의식적 정체성 밖에 존재하는 억압되지만 강력한 실체입니다. 남성은 사회로부터 강해지라,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 단호하고 단호하라는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그림자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억압된 측면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내면으로 물러나 무의식 속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꿈, 투사,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이러한 측면들이 드러납니다. 칼 융에 따르면 남성은 자신의 아니마와 연결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연결은 내면의 감수성, 공감, 창의성, 그리고 직관적 지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니무스는 여성 무의식의 남성적 측면입니다. 여성은 강해지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스스로 경계를 정하는 데 있어 억압될 수 있습니다. 아니무스와 의식적인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성은 아버지, 배우자, 상사 등 외부의 강력한 인물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니무스를 인식하는 여성은 더 이상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지혜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성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내면의 여성적 에너지와 남성적 에너지를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진실성은 이 에너지들 사이의 균형을 이룰 때 성취됩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영혼의 균형을 유지하는 두 극입니다. 어느 쪽도 다른 쪽보다 우월하거나 억압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측면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은 특히 관계에서 두드러집니다. 자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외부의 누군가와 그 간극을 메우려 합니다. 그 사람은 사랑뿐만 아니라 의존성, 욕구, 그리고 종종 꿈으로 상대방과 연결됩니다. 잃어버린 내면의 진실성은 외부 세계에서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관계를 연약하고 불안정하며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사랑을 완성의 수단이 아닌 나눔의 공간으로 여깁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종종 꿈속에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남자의 꿈속에 나타나는 신비로운 여성상은 대개 그의 아니마입니다. 이 여성상은 때로는 매력적인 연인, 때로는 어머니, 때로는 아이로 나타납니다. 그녀와 맺어진 관계는 남자가 자신의 내면의 여성과 얼마나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여자의 꿈속에 나타나는 남성상, 즉 권위적이거나 인도적이거나 적대적인 인물들은 아니무스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억압된 각각의 측면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잠재력입니다. 그리고 이 잠재력이 실현될 때 사람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 안의 남녀가 우정을 맺을 때 삶은 더욱 온전해지고 고요해지고 더욱 의미 있게 됩니다. 칼융의 심오한 개념은 우리 안의 다른 반쪽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사랑과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인간의 가장 신성한 여정은 자신의 대립하는 측면들과 화해함으로써 자신의 영혼 전체를 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옛날 옛적 고대의 연금술사들은 밤낮으로 납을 금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미쳤다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마법사라고 생각했으며, 어떤 이들은 그저 몽상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칼융은 그 고대 문서와 암호기호들을 살펴보며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겉보기에 외적인 물질을 다루는 것처럼 보였던 연금술사들은 사실 영혼 깊은 곳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금은 금속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 속에 있었습니다. 칼융에 따르면 연금술은 단순히 물리적 요소를 변형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연금술은 자신의 어두운 면과 마주함으로써 분열된 자아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술의 과정은 영적인 변화의 단계를 나타냅니다. 니그레도, 나이그러도, 알베도, 엘비도, 루베도, 러베도. 이 단계들은 사람이 먼저 녹아내렸다가 다시 태어나는 내적인 단계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내면에서 겪는 가장 깊은 경험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처음에는 재앙처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파괴하고 흩어지고 부서집니다. 하지만 그 재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탄생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니그레도, 나이그러도, 즉 어둠입니다. 이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당신의 옛 정체성이 더 이상 당신을 지탱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삶이 무의미해지고 내면의 공허함이 깊어지고 겉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듯 보이지만 내면에서 재탄생이 시작되는 그 고요한 시간들. 우울증, 위기, 트라우마. 이 모든 것이 니그레도의 징후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잃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다리가 노딥니다. 연금술사들은 이 단계를 정화라고 정의합니다. 영혼은 먼지, 짐, 그리고 거짓된 정체성으로부터 정화됩니다. 그리고 이 정화는 승리가 아니라 고요하고 깊고 때로는 눈물 어린 항복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루베도, 러베도, 즉 불금, 완성입니다. 이는 영혼이 금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대립까지도 통합했습니다. 남자는 내면의 아니마와 관계를 맺었고 여자는 내면의 아니무스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페르소나는 이제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아가 무대 위에 있습니다. 루베도는 변화 그 자체입니다. 칼융은 이를 개성화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결합하는 것, 즉 모든 부분이 종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금술은 칼 융에게 역사적 호기심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도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문헌에 나오는 상징들은 꿈과 유사합니다. 납은 영혼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를, 금은 정화된 자아를 상징합니다. 용광로는 사람의 내면에 불꽃이며 변화를 일으키는 고통입니다. 녹아내리고 재형성되는 물질은 영혼의 내적 균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철학자의 돌은 사실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의 개인의식, 즉 영혼이 자신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모든 사람 안에는 연금술사가 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화학자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연금술은 고통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에 맞서고 억압된 욕망, 트라우마, 두려움에 맞닥뜨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황금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용광로에서 구워지지 않은 경험은 당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칼 융은 치료란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어둠을 헤쳐나가며 그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치유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별표 깨어나는 것 별표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종종 이러한 심오함을 간과합니다. 항우울제, 행동 패턴,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제한하는 피상적인 치유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융의 연금술은 표면 아래까지 파고들 것을 요구합니다. 무의식 속에는 오랫동안 잊혀있던 당신의 일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들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주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혼이 변화하는 사람은 관계를 맺는 방식도 바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방어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직 이해만 합니다. 의미는 모든 갈등에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연금술은 이러한 갈등을 조화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쌓아 올리는 것이죠. 하지만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울 때마다 그는 잊고 있던 무언가, 바로 자기 자신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페르소나를 인식하고 그림자에 맞서고 아니마와 아니무스와 화해하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 모든 여정은 결국 단 한 가지, 바로 당신이 이미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은 채 자랍니다. 사회, 가족, 시스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나이, 어느 순간, 한계점에 다다르면 우리 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그 목소리는 칼 융이 본질적 자아라고 불렀던 깊고 오래된 중심의 부름입니다. 억압되고, 잊히고, 배제된 모든 부분의 메아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자신에게 돌아가라.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잊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잊을 때 책임감은 줄어들고 대립은 끝나며 가면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삶 또한 쇠퇴합니다. 영혼은 갈기갈기 찢깁니다. 사랑은 표면에만 머물고 고통은 억압되며 선택은 타인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오랫동안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며 마음속 깊이 누군가가 여기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불완전함은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완전함은 진정한 상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단절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과 뿌리, 그리고 의미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존재함으로써 평화를 찾을 뿐만 아니라 온전해짐으로써 평화를 찾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은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밝은 것과 어두운 것,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형성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영혼의 조각들을 다시 조립하고 하나로 모으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금술적 변형이 완료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 안에서 중심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은 외부 세계의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지점과 같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셀브스트, 자기, 즉 진정한 자아라고 부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이 중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또한 용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잊혀진 꿈, 억압된 감정. 하지만 용기는 단순히 위험에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마음을 열고 과거를 솔직하게 바라보고 부서진 조각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의 치료적 접근 방식에서 이 사랑은 변화의 촉매제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만지는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인 우리는 기술에 둘러싸여 정보를 갖추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많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우리를 느끼도록 초대합니다. 생각을 넘어, 상징 아래, 행동 뒤에, 거기에 우리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 기억되기를 기다리는, 고쳐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저 보여지기를 원하는 내면의 존재. 이 여정에서 모든 것은 겉모습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같은 직업, 같은 관계, 같은 도시.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가 우리를 결정하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 아름다움, 지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평화, 친밀한 관계,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의 빛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찾던 답이 항상 우리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찾던 평화는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사람은 이미 우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진정으로 기억했던 것은 언제였나요? 어렸을 때였나요? 노래를 부를 때였나요? 실망스러운 순간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눌 때 기억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기억할 때 우리는 모두 다시 태어납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유료로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